안녕하세요. 싱싱입니다. 오늘은 이 경주 UFO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경주 UFO가 뭐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계속 분석을 해달라 하길래 일단 자료와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경주 UFO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이는 건 여러분들에게 UFO를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은 지금 저 미확인 비행체 속도는 저 슬로우 모션보다 대략 18배에서 20배 정도 느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 비행체는 상당히 빠르게, 그것도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 영상을 보고 새나 곤충일 것이다 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저것은 새와 곤충일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핵심 이 기관은 바로 깃털입니다. 이 깃털의 부력을 극대화해서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깃털 사이를 확 벌려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깃털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실제로 새는 위아래 날개짓에 의해서 공기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최소화할 뿐이지 그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새는 반드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펄럭거림을 보여야 되고, 더욱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위아래로 펄럭거리는 공기의 저항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러한 일직선으로 엄청난 스피드로 날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새가 저렇게 설령 날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즉 고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모션을 통해서 속도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 비행기는 수평으로 일직선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저것은 결코 새의 움직임이 아니고 새 역시 날개의 펄럭거림과 위아래의 미세한 흔들림이 보여야 되지만 저것은 완벽한 직선을 이루며 자로 잰 듯 반듯이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것은 절대 새가 아니고 새일 수도 없고 새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게 혹시 곤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곤충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곤충의 날개의 이 왕복 운동은 일단 팔자와 위아래로 날개 진동을 심하게 떨어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없다.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면서 반듯하게 날아갈 수가 없다. 결국 새보다도 더 불안정한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곤충의 움직임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이 유동적인 흐름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곤충이 가까이서 찍혔다고 한들 저렇게 반듯한, 또한 날개짓 하나 없이 일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이야기다. 저것은 허구다라고 할 정도의 허무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경주에서 봤던 저 UFO는 과연 무엇인가? 자, 그 전에 일단 다른 UFO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1990년 8월 4일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캘빈에서 촬영이 된 미확인 비행 물체입니다. 이 사진은 어떠한 조작도 판명되지 않았고, 실제로 저 UFO 뒤에 보시는 전투기 조종사가 목격을 하고 그 비행기를 추적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2076년까지 공개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은퇴한 군인에 의해서 32년 만에 세상에 나온 사진인 것이죠. 그리고 언론사는 이 해당 사진들을 영국 국방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도 국방부도 해당 사진을 공개하거나 거론하지를 않았죠. 무려 32년이 지난 후에 이 은퇴한 전직 공군인 크릭 랜드세이가 해당 사진을 공개하면서 UFO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저 비행기의 속도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비행기에 제가 대략 지나가는 초를 봤더니 0.5초 정도 됩니다. 이 0.5초 안에 대략 3km에서 4km 정도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 비행체의 속도는 초속 6에서 8km
굳이 마하로 따지자면 마하 20 정도는 되는 그러한 비행체입니다. 저 비행기의 고도를 또 이야기해 보자면 대략 골프를 치는 저 남성과 저기 가로수의 크기, 이 크기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높이는 대략 50m에서 60m 높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행체 크기는 2.5에서 3m 정도 됩니다. 예, 일단 이 정도의 우리가 분석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저것이 지구의 것인지 지구의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가 곤충이 아니다면 저것이 드론이거나 초고속 드론이거나 혹은 초고속 전투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저 엄청난 속도를 사람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무인기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초음속 비행기라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 자, 과거에도 SR-71이라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속도는 안정적인 속도의 마하 3입니다.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도 있었지만 기체가 상당히 불안했었죠. 그렇게 그 후에 개발된 것이 바로 최근에 나온 SR-72라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있는 초고속 드론의 속도는 마하 5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중국과 미국의 국방부들이 자랑하고 있는 저 극초음속 비행기들의 속도도 고작 마하 5에서 마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속 2km에 비하면 거의 3발의 피해 속도죠. 여기에다가 저 두 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들은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구의 중력을 덜 받는 상황에서 이 초고속 비행체의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 역시도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속 2km의 저 비행체에 비해서 무려 3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큽니다. 결국은 저 비행체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력으로 나올 수 있는 비행체가 절대 도저히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저 비행체의 외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저 비행체의 외관은 일단 드론과 뭐 초고속 비행기, 모든 이러한 지구에 나오는 비행체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저 비행체는 일단 날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비행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균형체를 가지고 있죠. 즉 지구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비행체들은 안정적인 균형보다는 삼각형 모양의 이 바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UFO는 상당히 둥글둥글하고 안정적인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엔진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중력장의 엔진을 쓰는 것인데 이 중력장의 엔진은 모든 중력을 지구로부터 골고루 받아 그 에너지의 저항을 가지고 움직이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일단 비행체의 모양과 그 안정성이 매우 이 균일하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UFO들을 보면 대부분 그 UFO들의 모양이 양옆이 매우 안정적으로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중력장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력장의 에너지를 골고루 받아내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날개입니다. 이 날개가 우리가 지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비행체들의 날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날개의 방향이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바람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이 날개의 삼각형 모양이 뒤쪽으로 바람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UFO들은 반대로 날개가 역으로 꺾여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UFO의 역날개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역날개 모양의 UFO는 과거에도 한번 사진에 찍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UFO가 1995년 9월 4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공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물론 조작은 아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날개 모양으로 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비행체 크기는 그 크기가 대략 450m 정도 되고 고도가 3500m,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체 속도가 무려 초속 108km였습니다. 시속으로 굳이 따지자면 38만 8800km의 속도로 비행기가 날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가평의
이 UFO 역시 영날개 모양이고 우리가 경주 UFO를 봤을 때 똑같은 영날개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바로 베이퍼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퍼 현상이 말 그대로 기화 현상 혹은 증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게 비행체가 진행 방향에서 순식간에 회전하는 과정에 뿜어져 나오는 일종의 증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가평에 있던 UFO는 그나마 회전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줄어서 초속 108km였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정도 높이에서 저 비행기가 그것도 초속 108km로 활공을 하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된다면 지금 밑에 있는 노인분들과 사진사는 그 후폭풍에 의하여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이퍼 현상은 또 하나의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메라의 왜곡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너무나도 빠른 물체를 포착했을 경우 렌즈와 빛에 들어오는 왜곡 효과로 인하여 날개가 휘어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 비행체는 카메라가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빠른 비행체고 새와 곤충 같은 물건들이 순식간에 찍혔다면 저러한 베이퍼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새와 곤충은 절대 아니고 엄청난 속도를 가진 인위적인 비행체가 지나갔다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있는 포항의 UFO 사건 역시도 이와 동일합니다. 50에서 60m 높이에서 그것도 초속 6에서 8km의 속도로 비행기가 활공을 한다. 그럼 만약에 그것이 인간이 만든 비행체였다. 그리고 바람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엔진으로 날아가는 비행체였다. 설령 그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치더라도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저 크기의 초속 108km 크기의 저 거대한 비행체처럼 아무런 후폭풍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만 보더라도 저것은 절대 지구에서 만들어진 또한 생산되어진 비행체가 절대 아닙니다. 새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초음속 비행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닙니다.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저들이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라는 것, 결국은 초속 6에서 8km짜리 비행기가 아무런 후폭풍, 즉 소닉붐 현상이 없이 사람들에게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비행체가 날아갔다라는 그 점만 보더라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행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미확인 비행체들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머나먼 우주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사나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UFO의 존재를 막 찾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처럼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깊은 해저라든지 아니면 화산 속 이러한 곳에 기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 인간, 즉 인간이 만든 거대한 콜로니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현재 상황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소수의 권력자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흘려주는 기술의 문명을 받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사진에 찍히고 있고, 또한 최근에 국내에서도 여러 작은 1m 미만의 작은 드론체 UFO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고, 또한 UFO에 실제로 찍힌 사진들에 대한 모든 공통점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추진체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반중력 장치를 이용해서 날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실제로 존재했고, 그러한 존재들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 인류의 역사만 보더라도 피라미드와 마야 문명, 그들은 항상 외계인과 가까이 밀접히 존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이 외계인들 자체가 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의심해야 될 곳은 세 군데입니다. 화산 속, 깊은 해저, 달,
저는 이 셋 중에 한 군데에 분명히 저들이 상주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구 공동설이라는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저들이 지구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은연중 음모론 쪽으로 그렇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외계인에 대해서 끝으로 정리하자면은, 자,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지구 안에 상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혹은 달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 저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저들이 먼 우주에서 와서 지구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러한 미확인 물체들은 모두 지구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지구라는 것은 이미 저 뛰어난 기술력과 문명을 가진 자들이 감시를 하고 있을 가능성, 혹은 통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류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대표적인 예로 흑기사라는 우주선 역시 그러한 일환으로서 지구에 방문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비행기는 주기적으로 방문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거두절미하고, 그럼 인간의 진화는 어떠한가? 자, 모든 동물들, 포유류들, 모든 생물들이 진화를 보였고, 그와 비슷한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그 지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연에 걸맞게 생활하고 있지만, 인류는 엄청난 지능의 발전과 육체의 초를 넘어서는 문명을 만들어냈다. 자, 이것 자체부터가 이미 진화론 쪽과는 완연히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진화론적인 설명으로 인간을 설명했을 경우에 그 지식의, 그 지능과 그 지혜와 그 문명의 발전이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 역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물체가 아닌 것인가라고 의심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인류는 과연 이 우주 밖에 새로운 생명체와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고, 또한 지구 안에 상주하고 있는 외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런 엄청난 기술력들을 인간에게 하나둘씩 흘려주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넓은 미스터리에 대한 난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